2024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에는 매일 밤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형광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환하게 빛나는 그곳.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편의점 계산대 뒤에는 22살 청년 강민준이 서 있었다. 평범한 키에 말랐지만 단단한 체격, 검은 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맑은 눈동자. 그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주일에 5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곳에서 일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은 톤이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 손님이 없을 때는 공부를 했고, 분주할 때는 최선을 다해 응대했다. 특별할 것 없는 알바생의 하루. 그저 그런 밤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작은 편의점에서 3번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선택들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편의점 문이 열리며 차가운 가을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단골 손님인 4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다. 회사원처럼 보이는 그는 매일 이맘때면 캔맥주 2개와 안주 하나를 사갔다. 민주는 그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몰랐다. 다만 그가 항상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무거운 한숨을 쉬며 나간다는 것만 알았다. 수고하세요. 민준이 물건을 건네며 말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묵묵히 편의점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문득 생각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일까? 남편일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잠든 가족을 보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걸까?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편의점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민주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경영학 교재를 펼쳤다. 다음 주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피곤함이 몰려왔다. 집중하자.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파는 것인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것인가? 편의점 창문 너머로 거리가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간간히 사람들이 지나갔다. 퇴근하는 직장인, 산책 나온 노인, 편의점을 향해 걸어오는 학생,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민주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새벽 1시가 넘어가자 손님이 뚝 끊겼다. 이 시간대는 항상 그랬다. 가장 긴 정막이 찾아오는 시간. 민주는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흐트러진 상품을 가지런히 놓고 바닥을 쓸었다. 반복적인 일이지만 민주는 꼼꼼하게 했다. 이 일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준아,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라. 그게 너 자신을 존중하는 거란다. 시골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하셨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그래서 알았다.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편의점 문이 열렸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 시간에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게 이상했다. 민주는 아이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아이는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물건을 집지는 않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진열대 사이를 배회했다. 뭔가 이상했다. 민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아이의 행동이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의 그것이 아니었다. 몇 분 후, 아이가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을 때, 민준은 확신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그 혹시 길 잃었어? 민준의 질문에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의자를 권했다. 아이는 주저하다가 앉았다. 그 순간부터 민준의 첫 번째 선택이 시작되었다. 그저 경찰에 신고하고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다른 선택을 했다. 이름이 뭐야?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 민준은 편의점 전화기를 들며 물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준호요. 전화번호는 기억이 안 나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다. 민준은 생각했다. 이 아이가 왜 이 시간에 혼자 밖을 돌아다니는지, 집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아이를 찾고 있을지.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민준은 침착하게 행동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학교 이름은 알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 이름을 말했다. 민준은 그 이름을 메모했다. 그리고 아이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건넸다. 일단 이거 마시고 진정하자.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민준의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민준은 알았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 순간 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는 것을. 편의점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도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민준은 계산대 앞에 앉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음료수를 양손으로 꼭 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한밤중에 혼자 편의점에 들어온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준호야, 천천히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길을 잃었어요. 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학교 친구 3명과 함께 PC방에 가기로 했다. 부모님께는 도서관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PC방에서 나온 후 친구들과 길에서 헤어졌고 익숙하지 않은 동네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몇 시에 헤어졌는데? 11시쯤이요. 그 뒤로 계속 걸었는데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3시간 동안 아이는 혼자 어둠 속을 헤맨 것이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13살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두려움이 상상되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부모님 전화번호. 정말 기억 안 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모든 번호를 저장해 놓기 때문에 외우지 않는다는 것을 민준도 알았다. 그리고 준호의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없었다. 배터리가 나갔거나 잃어버렸을 것이다. 민준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학교 이름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단서로 삼을 수 있었다. 인터넷으로 학교 위치를 검색하고 주변 파출소에 연락해서 학부모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었다. 준호야, 집 근처에 특별한 건물이나 가게 같은 거 기억나?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집 앞에 큰 슈퍼마켓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간판이 파란색이었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얼마나 걸려? 걸어서 한 15분이요. 민주는 지도 앱을 열었다. 준호가 다니는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을 검색했다. 5개가 나왔다. 민주는 준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중에 내가 본 슈퍼마켓이 있어? 준호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3번째 사진에서 멈췄다. 이거요. 이게 우리 집 앞 슈퍼예요. 민주는 슈퍼마켓 주소를 확인했다. 여기서 약 3km 떨어진 곳이었다. 택시로 10분 거리.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한밤중에 13살 아이를 혼자 택시에 태울 수는 없었다. 부모님과 연락이 된 후에 안전하게 보내야 했다. 민주는 슈퍼마켓에 전화를 걸었다. 24시간 운영이라 다행히 직원이 받았다. 민주는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근처에 김준호라는 아이가 사는지 물었다. 직원은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몇 분 후 직원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아, 알아요. 3층에 사는 준호 맞죠? 엄마가 아까 여기 와서 아이 못 봤냐고 물어보고 갔어요. 엄청 걱정하시던데.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준호 어머니의 연락처를 받았다. 민준이 전화를 걸자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울음을 참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 민주는 최대한 안심시키는 톤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해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준호가 여기 있습니다. 안전하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 우리 준호,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주소 알려드릴 테니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편의점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준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곧 오신대. 이제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울음을 참는 듯 어깨가 작게 떨렸다. 민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안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15분 후 편의점 문이 급하게 열렸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준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꽉 안았다.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도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민주는 조용히 계산대 뒤로 물러나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다. 이런 순간은 그들만의 것이어야 했다. 한참 후 진정한 어머니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감사가 배어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정말 무서웠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동네를 다 뒤졌는데 만약 준호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아이를 챙겨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감사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민주는 손을 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준호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안전하게 집에 가세요. 어머니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준호의 손을 잡고 편의점을 나갔다. 문이 닫히기 전 준호가 돌아보며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그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주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아직 근무 시간이 3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민주는 계산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한 것이었을까? 아니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도왔을 뿐이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정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까?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문제를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는 사람. 민주는 후자가 되고 싶었다. 거창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편의점 창문을 두드렸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비를 반짝이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민주는 몰랐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이었고 앞으로 두 번의 선택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자신의 인생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알았다 해도 민준의 선택은 같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민준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준호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다. 11월에 찬 바람이 거리를 휘감았다. 낙엽이 편의점 입구에 쌓였고 민주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입구를 쓸었다. 일상은 다시 반복되었다. 심야 편의점의 리듬은 독특했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퇴근하는 직장인과 야식을 사러 오는 학생들로 붐볐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가장 조용했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새벽 배달 기사들이 들렀다. 민주는 이 리듬에 익숙해졌다. 각 시간대마다 오는 단골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자정에 캔커피를 사가는 택시기사 아저씨, 새벽 4시에 삼각김밥을 사가는 청소 노동자 할머니, 새벽 5시에 에너지 드링크를 사가는 배달 기사 형. 그들과 민주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식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지만 같은 밤을 견디는 동료들. 어서 오세요. 민준의 인사는 언제나 따뜻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도 손님을 대할 때만큼은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이 일을 대하는 민준의 자세였다. 대학교 수업은 여전히 힘들었다. 밤샘 근무 후 오전 9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고역이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고 책상에 엎드려 자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졸업까지 1년 반, 조금만 더 버티자. 민주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민준을 버티게 했다. 어느 목요일 밤, 편의점에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당황한 표정이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은 민준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학생,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전화를 받았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민주는 귀를 기울였다. 여성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30분 전 검찰청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명의로 범죄에 사용된 통장이 있으니 즉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신분증 사진을 보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민준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다. 보이스피싱. 요즘 뉴스에서 자주 다루는 사기 수법.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상대방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봤나요? 아직은 안 물어봤는데. 일단 신분증부터 보내래. 검찰청이라는데 안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절대 신분증 보내시면 안 돼요.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보이스피싱? 그게 뭐야? 민주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어떤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왜 위험한지. 여성은 민준의 말을 듣는 동안 점점 더 놀란 표정이 되었다. 세상에. 그럼 내가 방금 사기를 당할 뻔한 거야? 네, 정확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특히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같은 건 더더욱이요. 여성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맙다. 학생. 만약 내가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구나.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에요.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마시고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의점을 나갔다. 하지만 몇 분 후 다시 돌아왔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빵이 들려 있었다. 이거라도 먹어. 정말 고마워. 민주는 거절하려 했지만 여성의 진심 어린 눈빛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민주는 그녀가 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하지만 민주는 이것이 두 번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이 곧 큰 파장을 만들 것이라는 것도.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민주는 더욱 주의 깊게 손님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를 받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가가 확인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3명의 어르신을 더 도왔다. 한 분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고, 또 한 분은 자녀를 사칭한 전화에 넘어갈 뻔했다. 민주는 매번 차분하게 설명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런 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걸까? 민주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답을 알았다.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다. 두려움, 걱정,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감정들을 이용해 판단력을 흐렸다. 12월 초,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리를 휘몰아치던 날이었다. 편의점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학생, ATM기가 어디 있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편의점 구석에 있는 ATM기를 가리켰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그쪽으로 갔다. 하지만 민주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할아버지의 행동이 평범한 손님과 달랐다. 민주는 진열대를 정리하는 척하며 할아버지를 관찰했다. 할아버지는 ATM기 앞에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따라 중얼거렸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보이스피싱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 자칫 잘못하면 할아버지가 오해할 수도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혹시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가 ATM기 화면을 보았다. 500만 원 이체 화면. 민주는 즉시 확신했다. 할아버지, 지금 누구랑 통화하세요? 검찰청에서 전화 왔어. 내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대. 그래서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래.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거 사기예요. 지금 당장 전화 끊으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뭐, 사기? 아니야. 검찰청이라고 했어. 그리고 내 개인정보도 다 알고 있더라고.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이에요. 개인정보는 어디서든 유출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제 말 믿으세요. 지금 전화 끊지 않으면 500만 원 다 잃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지금 누구랑 통화하시는 겁니까? 이체를 중단하시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와 전화를 끊어버렸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지금 할아버지를 속인 사람들은 범죄자예요. 민주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민준의 진지한 얼굴을 보며 점차 진정되는 듯 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젊은 남자 경찰관 2명이 편의점에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다. 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전화 온 번호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건네며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번호를 확인하고 무전기로 본서에 보고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어르신, 이 학생이 어르신을 구한 겁니다. 만약 이체를 완료하셨다면 돈을 되찾기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한 듯 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네, 어르신.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경찰은 할아버지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민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시민의식이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나서주는 분이 많지 않은데 당연한 일 한 것뿐이에요. 경찰이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젊은이. 그 돈은 내 평생 모은 돈이야.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모았던 건데. 만약 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 순간 침묵이 더 큰 위로였다. 할아버지는 한참 후 진정하고 일어났다. 민준에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민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지켰구나.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몰랐다.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를 지킨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선택이 곧 민준 자신의 인생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할아버지 사건 이후 민준의 이야기는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다. 편의점 알바생이 보이스피싱을 막았다는 이야기. 하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민준이 구한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의 회장이었다. 그는 경로당에 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어르신들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구만. 그 학생 참 기특하네. 어느 편의점이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동네 맘카페에도 글이 올라왔다.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이 우리 아버지를 구했어요 라는 제목의 글.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올린 글이었다. 글에는 민준이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막았는지, 얼마나 친절하고 침착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동네에 이런 착한 알바생이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다음에 그 편의점 가서 뭐 사야겠어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는 여전히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했고, 낮에는 학교에 다녔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다. 12월 중순, 어느 추운 밤이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면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강민준 씨 맞으세요? 민준은 당황했다.
손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여성은 명함을 건넸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다. 저희가 최근에 지역 선행 사례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민준 씨가 2번이나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아 사건이랑 보이스피싱 사건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민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굳이 인터뷰까지 할 필요가. 민준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민준은 고민했다. 자신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기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혹시 이 인터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짧게만 할게요. 인터뷰는 15분 정도 진행되었다. 기자는 민준에게 2사건에 대해 물었고,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라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2가지가 필요하대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저는 그냥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기자는 민준의 대답을 메모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인터뷰였어요. 기사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심야 편의점의 작은 영웅, 강민준 씨의 이야기였다. 기사는 민준이 어떻게 2사람을 도왔는지, 그의 철학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역 신문이었지만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SNS에서 공유되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이런 청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응원합니다. 민준 씨 같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민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했고, 여전히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다. 편의점을 찾는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 여기가 그 착한 알바생 있는 편의점이죠?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주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칭찬이 불편했다. 자신은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편의점 사장님은 달랐다. 60대 초반의 사장님은 민준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민준아, 내 덕분에 가게 매출도 올랐어. 고맙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닌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내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야. 내가 우리 가게의 자랑이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의 칭찬이 민준에게 힘이 되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몰랐다. 3번째 선택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까지의 어떤 선택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는 형형색색의 전구로 장식되었고, 편의점에도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였다. 민주는 트리를 보며 생각했다. 올해도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준호를 만났고, 할아버지를 구했고, 기사에도 났다.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씩 변화했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같았다. 민주는 여전히 편의점 알바생이었고, 여전히 대학생이었고,
여전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내년에는 졸업이다. 그리고 취업. 민주는 막연한 미래를 생각했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로는 정하지 못했다. 대기업에 갈까? 중소기업에 갈까? 아니면 창업을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당장 내일 시험이 있었다. 민주는 교재를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피곤함이 몰려왔다. 집중하자. 민주는 볼을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술에 취한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술 취한 손님은 언제나 변수였다. 대부분은 조용히 물건을 사고 나갔지만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남성은 진열대 사이를 어슬렁거리다가 맥주 냉장고 앞에 섰다. 그리고 캔맥주 한 개를 집어들었다. 계산대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캔을 땄다. 손님, 계산 먼저 하셔야 해요. 민준이 말했지만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민주는 다가가서 다시 말했다. 손님, 계산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남성은 그제서야 민준을 쳐다보았다. 충혈된 눈, 붉어진 얼굴, 심하게 취한 상태였다. 아, 미안. 지금 계산할게. 남성은 비틀거리며 계산대로 왔다. 민주는 맥주 값을 계산했다. 남성은 지갑을 꺼내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다. 신용카드와 현금이 바닥에 흩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민주는 남성을 도와 물건들을 주었다. 그때 신분증이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신분증을 집어 남성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 순간 민주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신분증 사진과 눈앞의 남성이 미묘하게 달랐다. 사진 속 남성은 더 젊어 보였고 얼굴 형태도 약간 달랐다. 민주는 의심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계산하고 갈게요. 남성은 현금으로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갔다. 민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30분 후 같은 남성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비틀거렸다. 그리고 또 맥주를 집어들었다. 민주는 이상함을 확신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괜찮아. 나 괜찮아. 남성은 맥주 값을 계산하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다. 민주는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다. 남성은 맥주를 마시다가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든 듯했다. 깨워야 하나. 민주는 고민했다. 하지만 곧 남성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남성이 향한 곳은 주차장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운전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민준의 예상은 맞았다. 남성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민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편의점 문을 박차고 나가 주차장으로 달렸다. 남성은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었다. 손님, 안 돼요. 민준이 소리쳤다. 남성은 창문을 내리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지금 술 드신 상태잖아요. 운전하시면 안 돼요. 나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민주는 차 문을 붙잡았다.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해요. 남성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야, 너 지금 나 가르치려고? 나 어른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손님, 제발요. 대리운전 불러드릴게요. 또는 택시 타고 가세요.
하지만 남성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민준은 당황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민준은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금 음주운전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민준은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려주었다. 남성은 민준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야, 너 지금 신고했어. 너 때문에 내가 면허 취소되면 어떡하려고. 손님, 지금이라도 시동 끄시면 괜찮을 거예요. 제발. 하지만 남성은 듣지 않았다. 차를 후진시키기 시작했다. 민주는 급하게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남성은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야, 죽고 싶어. 손님, 저를 치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시동을 끄실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남성과 민준은 한동안 눈을 마주쳤다.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오고 있었다. 남성은 결국 시동을 껐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망했다. 나 완전히 망했어. 민주는 남성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손님,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경찰차가 도착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 상황을 파악했다. 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남성은 경찰차에 실려갔다. 떠나기 전 그는 민준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방금 일어난 일이 실감나지 않았다. 자신이 정말 차 앞에 뛰어들었다니.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하지만 민주는 몰랐다. 이 세 번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음주운전 신고 사건 다음 날, 민주는 평소처럼 편의점에 출근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맞았다. 민준아, 큰일 났어. 민준은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세요? 너 어젯밤 일 CCTV에 다 찍혔어. 그리고 경찰이 그 영상 달라고 하더라고. 민준은 당황했다. CCTV를 잊고 있었다. 편의점 앞 주차장은 물론 편의점 내부도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 민준이 차 앞에 뛰어든 장면, 음주운전자와 대치하던 장면, 모든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을 것이다. 영상 주셨어요? 당연하지. 경찰이 증거자료로 쓴대. 그리고 말이야. 경찰서장이 직접 전화했어. 너한테 표창장 주고 싶다고. 표창장이요? 응. 시민의식이 투철하다나 뭐라나. 어쨌든 대단한 거야. 민준아, 너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은 쑥스러웠다. 표창장까지는 과한 것 같았다. 하지만 사장님의 기쁨을 꺾고 싶지 않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표창식이 다음 주에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민주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경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표창식 날, 민주는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다. 작은 회의실에서 간단한 행사가 열렸다. 경찰서장이 민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말했다. 강민준 씨,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혹시 모를 다른 피해자들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표창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달리 생각했다. 표창식을 마친 후 경찰 홍보팀에서 민준에게 접근했다. 민준 씨, 혹시 CCTV 영상을 공개해도 될까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 영상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물론이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청 공식 SNS 계정에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한 청년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었다. 3분짜리 영상에는 민준이 음주운전자를 막는 장면이 편집되어 있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민준의 행동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 이틀 만에 300만을 돌파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다. 진짜 용감하다.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청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음주운전자들, 이 영상 100번 보세요. 차 앞에 뛰어든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영상은 SNS를 넘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다. 뉴스에서도 다뤄졌다. 심야 편의점 알바생의 3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민준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다.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다. 사람들은 민준을 보러 일부러 찾아왔다. 혹시 그 알바생이에요? 영상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민준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은 민준에게 힘이 되었다. 한 주가 지나고 영상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바이럴을 넘어 사회 현상이 되었다. 각종 토크쇼에서 민준의 이야기를 다뤘고 신문 사설에도 실렸다. 강민준이라는 청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이고 연대의식이고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은 이 모든 것이 낯설었다.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했고 여전히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했다. 어느 날 밤, 한 중년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왔다. 그는 민준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학생, 고맙습니다. 민준은 당황했다. 저를 아시나요? 저는 학생이 막은 음주운전자의 형입니다.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동생이 그날 운전했다면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쳤을 겁니다. 학생이 동생을 막아줘서,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은 남성의 손을 잡았다. 동생분은 지금 괜찮으세요? 네. 면허는 취소됐지만 지금은 술을 끊고 새 출발하고 있어요. 그날 일이 큰 교훈이 됐대요. 학생이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남성은 민준에게 깊이 절을 했다. 민준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동생분이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남성이 떠난 후 민준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꿨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수천만 명에게 전해졌다. 민준은 깨달았다. 내 선택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구나. 민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CCTV 영상은 2천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해외에까지 알려졌다. 일본과 중국, 대만의 뉴스에서도 민준의 이야기를 다뤘다. 하지만 민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다.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변화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한 대학생은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길을 잃은 노인을 도왔다. 그리고 SNS에 이렇게 썼다. 민준 씨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직장인은 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강민준 씨가 보여준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행동하는 용기였습니다. 저도 그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작은 운동이 시작되었다. 샵나도 민준처럼 일하는 해시태그가 생겼고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다. 내가 이런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민준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고 평범한 알바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민준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엄마, 나 그렇게 대단한 것 안 했어요. 그냥,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엄마가 늘 말했잖니. 사람답게 살라고. 넌 그걸 실천했어. 어머니의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의 인정이 민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민준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건 내 양심이야. 내 마음이 편한 삶을 살아라. 민준은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었다. 12월이 끝나가고 새해가 다가왔다. 민준은 2025년을 맞으며 결심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다고. 관심을 받든 받지 않든, 칭찬을 듣든 듣지 않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새해 첫날, 편의점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민준에게 새해 인사를 건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준 씨.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민준은 한 명 한 명에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녁이 되자 준호가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에 왔다. 민준을 처음 만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준호는 많이 성장해 있었다.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호야,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 네. 요즘은 친구들한테도 형 이야기 많이 해요. 형처럼 되고 싶대요. 민준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민준이 준호를 도와준 것은 단지 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에게 세상은 차갑지 않다는 것을, 도움을 청하면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보이스피싱을 막았던 할아버지도 편의점을 찾았다. 손주와 함께였다. 학생, 이게 우리 손주야. 학생 덕분에 이 아이 대학 등록금 무사히 냈어. 할아버지, 건강하셨어요? 그럼, 학생 덕분에 건강하지. 그날 일이 있고 나서 조심하게 됐어. 이제는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끊어. 민주는 할아버지와 손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실감났다. 밤이 깊어졌다. 편의점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주는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해 첫날의 거리는 고요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야. 민주는 다짐했다. 세상의 관심이 사라지더라도
칭찬이 끊기더라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민준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2월이 되자 민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민준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져 갔다. 하지만 민준은 전혀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이제 조용히 살 수 있겠다. 민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는 과제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다. 평범한 대학생의 삶. 하지만 민준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은 민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 민준은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민준은 사회복지나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물론 수입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민준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민준은 마지막 학기를 맞았다. 졸업까지 6개월. 민준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한 사회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강민준 씨, 저희 재단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민준은 놀랐다.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잖아요. 저희는 민준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민준은 재단에 대해 물었다. 그곳은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돕는 비영리 재단이었다. 급여는 일반 회사보다 적었지만 하는 일은 의미 있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준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민준은 반대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민준아, 내가 행복한 일을 해라. 엄마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해.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말이야, 엄마는 늘 알고 있었어. 내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아이라는 걸.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의 말이 민준에게 확신을 주었다. 민준은 재단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졸업과 동시에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할 예정이었다. 민준은 새로운 시작에 설렜다. 하지만 편의점 일은 계속했다. 졸업할 때까지 민준은 야간 알바를 지속했다. 그곳은 민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 사랑하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웃으며 말했다. 혹시 강민준 씨 맞으세요? 영상에서 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편의점 알바하는데요. 민준 씨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민준 씨가 보여준 게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 여성이 떠난 후 민준은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준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거리의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공기는 따뜻해졌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민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졸업.
그리고 새로운 직장. 하지만 민준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여전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청년. 여전히 옳은 일을 선택하는 청년. 그것이 바로 강민준이었다. 6월, 민준은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식 날, 민준은 학사모를 쓰고 캠퍼스를 걸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이 끝났다. 기쁘기도 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 부모님이 올라오셨다. 어머니는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자랑스럽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다 알아. 민준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캠퍼스 곳곳을 거닐며 추억을 되새겼다. 졸업 후 일주일 뒤, 민준은 사회복지재단에 출근했다. 첫 출근 날, 민준은 긴장했다. 하지만 재단 직원들은 민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민준 씨, 환영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 많이 하실 거예요. 민준의 첫 업무는 노숙자,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매일 아침 급식소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노숙자들과 대화하면서 민준은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도 한때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 하지만 실직, 질병, 가족의 해체 등으로 거리로 내몰렸다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어느 날,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말했다. 젊은이, 고맙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드물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젊은이는 특별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민준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바로 특별한 거야.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정말 그것이 특별한 것일까? 민준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민준은 재단에서 1년차 직원이 되었다. 이제는 일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다. 민준은 행복했다. 어느 10월의 저녁, 민준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자신이 일하던 그 편의점, 이제는 다른 알바생이 일하고 있었다. 민준은 물건을 사며 그 알바생을 보았다. 20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다. 어서 오세요. 친절한 인사.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여학생도 언젠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준호를 만났던 밤. 할아버지를 구했던 밤. 음주운전자를 막았던 밤. 3번의 선택. 그 선택들이 민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민준은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3번의 큰 선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라는 것을.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를 돕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민준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12월, 민준은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사장님을 만나러 갔다. 사장님은 민준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사장님. 일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 다행이다. 너 없으니까 좀 섭섭하더라. 하지만 내가 좋은 일 하고 있다니 뿌듯해. 민준과 사장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민준이 떠나려 할 때 사장님이 말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후회하지 않니? 대기업 갈 수도 있었잖아.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 그거면 됐다.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다. 민주는 생각했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그저 평범한 편의점 알바생이었다. 하지만 3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유명해지고 표창을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났다. 민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돈이나 명예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은 사람,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버스가 집 앞에 도착했다. 민주는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민주는 집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민준의 답이었다. 특별한 능력이나 용기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 하지만 그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민준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었다. 민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했다. 민준은 앞으로도 계속 선택을 할 것이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민준의 인생을, 그리고 민준이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갈 것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작지만 분명하게 빛나면서